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한국에서 보수정당이 처음으로 장외 촛불 집회를 했던 이유는 사학법 개정으로부터 사학의 오너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윤석열 정부도 사학의 권력을 몰아주는 일에 진심인 듯 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노동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호명되었고 그들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뉴진스를 포함해서요. 종감주간 국정감사 기록실입니다. 유보자관입니다. 건조위원장이고요. 건조위원장입니다. 덕질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덕질간사 홍성갑입니다. 근데 네. 이 위원장 간사 보좌관 컨셉은 혹시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네. 유석이군요. 그리고 네, 본인이 초대 윤세민 위원장이 옹립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본인이 보좌관을 자청하면서 네. 사실상의 권력을 다 가져갔죠. 보좌관이 가장 권력이 그렇죠. 많군요. 얘기하잖아요, 원래. 예, 방송에서는 작가가 제일 세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유능한 청소 제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예비만과 태아의 안전을 생각하는 빅그린,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읽고 듣고 말하는 오디오 학습지 이맛가란 이용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 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진경옥 행사. 아주 이른 블랙 프라이데이. 불프가 다가옵니다. 이르게 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닌데. 네. 아무튼 그런 핑계를 대고 진경옥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일. 네. 검은 보자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검은 보자기. 프라이데이는 아니어도 네. 블랙이다. 네. 딱히 블랙이라고 해서 검은색을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니까요. 이번에는 보자기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보자기의 진심이 되어버린 음. 진경옥 사장의 솜씨를 이번에도 확인해 봅시다. 물론 사장님의 성함이 진경옥인 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아주 유니크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선물을 보자기에 싸서 받는 경우는 많은데 검은 보자기는 처음 봅니다. 행사 1. 왠지 할인입니다. 누군가의 수급이 들어있을 거예요. 예. 관공 어찌하여 진경옥만하고 보내셨어. 그렇죠. 감사합니다가 되네요. 감사. 네. 감사하오. 행사 1. 할인입니다. 진경옥 1개월분을 2만원 할인합니다. 행사 2. 단 100개 한정으로 보자기 포장이 무료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장님이 직접 보자기를 싸는데요. 그죠. 돈 안 받고 싸겠답니다. 보자기 수가 모자란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모자랍니다. 녹용, 인삼, 생지황 등 이름만 들어도 기운이 솟는 재료들을 잔뜩 넣은 건기식 덕후의 걸작, 그리고 그 덕후는 현재 보자기 싸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아니어도 놀라운 기적, 2만원 할인이 들어간 지금 모두가 주목하십시오. 가격이 좋습니다. 아주 이른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액세스몰에서 진경옥을 확인해 주십시오. (24) 국정감사기록실. 제가 꼼꼼히 정확히 기억난다고요. 한나라당 박근혜 당대표가 원내 인사들을 쫙 몰고 와, 옛날 얘기다. 사학법 개정 반대 촛불 집회를 했어요. 밖에서. 그 옆에 이명박도 있었고요. 아, 보수의 촛불이 있을 때가 있었군요. 이명박 의원이 있었고요. 네. 적어도 참여정부가 하는 이것만은 막겠다 중에 최일선이 사학 개정이었습니다. 사학을 건드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슈 하나. 거꾸로 가는 사업비리 정책. 민주당 진선미. 사실 저는 이걸 교육이 TO로 가져왔는데요. 네. 저희 지금까지 교육이 거를 한 번도 안 다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고민정 의원이 그 AI 교과서 관련해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질의들을 많이 했었고, 뭐 의대 직원 관련해서도 아무튼 이번에 교육에 되게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거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관련된 건데요. 교육부에서 이번 달 초에 이걸 개정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를 삭제한다는 건데요.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 이건 지나쳤어. 아, 그때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시장이 하던 얘긴데. 네, 어떤 조항이기에 그러냐. 특정 비리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이사가 소속된 협의체가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추천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비리로 징계를 받았으면 이사 추천을 좀 덜 해라. 네, 덜 해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재단 비리를 막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네. 재단 비리 인사가 다시 돌아와서 이사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조항인 거죠.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줄이려고. 이 조항이 생긴 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 전 정부에서 몇 번 실패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견제 장치를 생각보다 늦더라고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4분의 2라고 하죠. 이 위원회에서 비리가 있는 사학재단이 이제 발각이 되면은 임시이사를 들여보냅니다. 그럼 이 임시이사들이 열심히 학교 정상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다시 정이사를 선임을 하는데 이때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전에 재단에 있던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해요. 하지만 동시에 비리 인사가 다시 들어오는 거는 막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죠. 이전 이사들의 의견도 듣는다는 건 연속성에서는 뭐 연속성이라는 건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많이 보는 기사잖아요. 저 재단 이사장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감옥 가고 그랬는데 다시 복귀했다. 출소하고 나서. 네. 진선미 의원이 이 이슈를 전면으로 다뤘는데요. 표현을 빌려오면은 최대한의 중립성을 보장을 하면서 힘들게 만들어낸 최소한의 조치다는 거예요. 이 조항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들었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진선미 의원이. 비리 인사에게 추천권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 이하만 주는 건데 이걸 만드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학교 자금에 대한 횡령, 뭐 그 이사장의 권력을 이용한 뇌물, 뭐 이런 문제들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검찰이 뒤져봤더니 이 사람이 최종 수괴야. 그래서 가장 형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사장이다. 그러면 이사장의 입장을 만약에 대변하고 싶은 정당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사장 아니냐, 즉 심리적 오너 아니냐. 오너십 방어 차원의 개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현 정부는.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비리 사례는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데요. 대표적인 거를 하나만 볼게요. 충암학원이죠.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서울 충암중 충암고의 재단인데요. 여기가 뭐 급식 비리부터 시작해서 교직원 채용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시설 관리가 아주 막장이었어서 최근까지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뭐 700명이 다니는 학교인데 화장실이 1개였다 이런 것들. 네, 엄청납니다. 아니 저는 이 급식 재료를 대체 왜 삥땅 치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가져가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애들 청소 도구 요즘은 청소도 안 시킵니다만 청소 도구 뭐 한 층에 빗자루 하나 준다거나 뭐 이런 얘기 꼭 사학에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분위에서 임시이사를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겨우겨우 정상화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충암학원의 경우에는 임시이사가 정이사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재단, 예전 비리 재단 인사들이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새로운 이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단의 비리 인사 복귀가 막혔습니다. 당시에 재판부는 구 재단 인사가 추천한 후보자 선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4분위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을 했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네, 그리고 이 뭐가 잘못됐는데의 근거는 아까 폐지시킨 그 규정인 거죠. 네, 1심에서 원래 재단이 이겼었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하는 판사라면 이번엔 판결을 뒤집어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법원에서는. 네. 1심에서 재단이 원래 이겼었는데 2심에서 요 규정을 거론을 하면서 학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법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규정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규정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네. 네네. 법이 아니라 규정을. 네.
그간 대부분의 사학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설립 목적 실현을 이유로 사학을 눈감아 줬었습니다. 설립 목적 실현? 네, 이건 어쨌든 사유재산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너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럼 설립 목적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네. 이익 실현. 그렇죠. 이 말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설립 목적, 학교를 세우는 목적이 내 이익을 위해서. 그치? 어폐가 상당해요. 네. 700명이 한 화장실에 가게 하는 게 권립 목적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원이든 뭐 보수 국회의원이든 어떤 인사들은 사학은 누군가의 장독대가 맞다라고 본다는 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학이라는 거의 존재 목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충암학원 판결, 2심 판결은 되게 역사적인 판결이었어요. 사학의 건립 이념, 설립 목적, 이 재단의 이익보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학습권을 우선시했으니까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걸 재판부에서 명시했고요. 같은 내용을. 근데 판결이 얼마 안 났어요. 난 지가. 10월 10일에 났거든요. 야, 이거 준비하느라 의원실들이 힘들었겠네요. 이번 네. 달 10일, 뭐 3주 전. 네. 그렇죠. 그래서 종감 때에야 이걸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시행령 폐지가 10월 8일이었습니다. 아니, 국감 시작할 때 이러면 못된 사람들은 의심하잖아요. 진선미 의원은 아주 못되게 된 거죠. 예, 못된 진선미 의원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틀 전에 서둘러서 시행령을 폐지하려면 이 판결을 받기 직전인 누군가가 정부와 끈이 닿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주 깊고 굵게. 그러면서도 그 생각했겠죠. 국감 시작하자마자니까 이거 무는 의원실 별로 없겠지. 바쁜데. 그렇죠. 그리고 2심이라고 했잖아요. 상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행령 폐지를 고려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재단 측에 유리해지겠죠. 판결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게 아니냐라며 못된 진선미 의원이 추궁을 했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이주호 의원은 마음은 AI 교과서에 가 있으시지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추궁을 했던 하나의 근거가 더 있는데요. 시행령 개정 절차도 좀 수상하다는 겁니다. 입법 예고를 보통 하면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올리는데 관계 부처의 홈페이지도 올리고 관련해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법제처랑 뭐 교육부의 어떤 산하. 네. 근데 해당 개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가 안 됐어요. 아, 숨겼어요. 네. 그리고 보도 자료도 안 나왔어요. 어이 손모가지. 네, 손모가지. 네. 어디서 밑장빼기냐. 어이 잠깐. 네,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되게 이주호 장관이 크게 당황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저희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라면서 황급히 담당자를 찾아요. 준비 안 됐습니다라는 얘기고.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한 거는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거는 법령에 정해진 건 아니고 재량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럼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를 따져봐야겠죠. 못된 진선미 의원이 이미 확인을 해봤어요. 그 어떤 개정안도 부처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냥 들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몰래 무언가를 빨리 누군가의 민원을 처리해 주다가 들킨 그림으로 진선미 의원실은 읽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네. 이걸 반박을 제대로 하려면은 뭐 다른 사례를 가져오거나. 근데 그럼 다른 걸 가져오면은 다른 또 민원 빠르게 처리하기 사례가 그냥 되는 거잖아요. 몇 개가 더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이에 유사성을 따져볼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 기자들이 신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다 덩이줄기 삼형제처럼. 3m를 좋다고 막 금이 나오길래 파고 들어갔는데 다 금광인 거예요, 이 산이. 지금. 비리의 금광입니다.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이 이슈 말고도 이번 국감에서 사학 전담으로 컨셉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관련돼서 이력이 있나? 지난 국감에서도 그랬나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이번 국감부터 그렇게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다뤘던 거는 사립대 적립금 투자 손실. 네, 뭐 사립대가 그 학생들 돈 받아가지고 적립금 해놓은 걸로 증권 투자를 했다가 다 망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이고. 그리고 법정 부담금 미납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었어요. 의대 증원 이슈에서도 사립대 문제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요새 심각한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얘기가 됐는데 최근에도 사학 비리 문제가 이런저런 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위에서 사학 비리 청문회 도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건 상시청문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요. 이해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참 좋은데 커피포트 안에 저거 닦아도 어쩐지 찝찝하던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그렇게 많다던데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맞냐? 텀블러는 또 어떻고?
좁은 입구에 청소하기도 힘들지 쾌쾌한 가습기는 말도 마.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 청소를 매일 해도 찝찝한 게 사실 낫기는 또 어찌나 안 쓸 수가 없어.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숨은 데엔 반려세제 클리빈.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결혼식 할 때도 왜 가족들 다 나와서 사진 찍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나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육원 친구들 나와.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신 김군자 할머니의 진심이 없었다면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조금 늦어졌을 수 있겠습니다. 평범한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재단의 웹페이지를 방문해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엄마가 된 허진이 캠페이너의 이야기가 메인 테마입니다. 늘 마주하는 자립과 가족,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줍니다. 허준이 캠페이너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낸 유희진 작가의 인스타툰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인스타 링크 타고 들어가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웹페이지도 방문해 보시고 캠페인 기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전쟁 범죄 피해자인 그 김군자 할머니가 맞습니다. 그분도 어릴 때부터 혼자 셨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기금이 돼 있습니다. 대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되겠습니다. 자립 청년들을 위한 겁니다. 그냥 봐도 컨텐츠로도 재밌으니까요. 네.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름다운 재단 광고는 드립을 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울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16년도에 가셨는데 이 기금을 8년째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재단이. 네.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국감에서 본 사례들을 보면 어디는 등록금으로 베팅했다가 날리고 그러는데. 이슈 2. 영풍 석포재련소. 민주당 김태선, 김주영, 강득구. 국민의힘 이미자, 김미상. 영풍의 석포 재련소와 관련된 이슈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이 모기업이 주갤러들의 주인공 그렇습니다. 테마가 되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넣으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뺐는데요. 그건 뭐 할 수 있으면 제가 잠깐만 이따 정리할게요. 저도 그 고려 아이언 얘기는 열심히 파가지고요. 할 얘기가 좀 있네요. 부탁드릴게요. 출판업계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가을. 그렇습니다. 네, 여러 문고들. 책이 모자라. 네, 책이 모자라서 각종 문고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영풍 문고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영풍그룹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당연히 출판업은 아니고요. 출판업은 그냥 사치품입니다. 영풍그룹에게. 더 알려져 있긴 하죠. 뭐 길 가다 보면 보이니까.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그냥 서점인 줄 압니다. 네. 하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철이 있죠. 네, 비철금속이 있어요. 네. 그렇죠. 비철금속이 있습니다. 네. 철이 아니라. 철로 보이는. 네.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저도 몰라요. 네. 네. 재련이에요, 재련. 네, 뭐 아연, 이런 황산 이런 거요. 네. 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50년 동안 재련소를 가동을 해왔습니다. 이 석포면은 안동시 위쪽에 있는 경북의 최북단이에요. 석포재련소의 아연과 황산 생산량은 상당합니다. 세계 4위 규모래요. 네. 그래서 석포재련소는 영풍그룹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세계 1위의 기업도 영풍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네. 동시에 이 아연 사업은 영풍이 8년째 국감에 불려나간 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 PD수첩에도 나왔었고요. 네, 뭐 재련소에서 나온 중금속 문제가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또 이 재련소가 있는 곳이 낙동강의 상수원이어서요. 같은 해 국정감사 기록실 환노 시간에도 다뤘더라고요. 네. 네, 이때는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게 수수료 지급을 미루면서 수치를 조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피디님의 평이 있었는데 네. 폐업급으로 때려 맞아야 된다. 그건
야당에도 민주당에도 그런 분 말하던 사람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번엔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때려맞아서 또 국감에 나왔겠죠. 2019년 이후의 영풍의 행보를 짧게 볼게요. 네. 폐소 유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해서 소송, 패소, 항소 곱하기 2번. 네, 이 짓을 2번 했어요. 네. 그리고 21년도에는 카드뮴 불법 배출로 과징금을 281억 원 부과. 23년부터 올해까지 환경법을 13건을 위반했고요. 24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60건 이상 위반했습니다. 진짜 환노위죠. 환경노동법 위반 기업. 확실합니다. 네. 이게 PD수첩에 19년 보도가 있은 다음에 네. 많은 언론사들이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냥 동네에 돌만 들춰봐도 예, 그냥 비 오고 다음 날에 개울만 봐도 빨갛고 까만색이니까 산화되어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네. 이제는 철마다 모르는 언론사가 한 번씩 찍으러 가죠 거기. 그렇습니다. 바뀌는 거 없다고. 네, 비철. 네. 철마다 비철 금속을 확인하러 가요. 철도 가고요 물론. 네, 이러면 그게 무슨 이제 막 나무 잘 부러지고 막 썩고 네. 이런 고사하고. 거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 19년의 PD 수첩 보도에 의하면 사람들도 아프고 죽는단 말입니다. 네. 거기 공장 노동자들도 그렇고. 네. 그런 일이 이번에도 또 있어가지고 이번 국감에서는 그런 얘기가 주로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 기업 대표만 대량소 대표만 2명인가 구속돼서 수사받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9개월 사이에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각각 비소 중독 사고, 청소 작업 중 사고,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최근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급성 백혈병을 얻어서 국감에 출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3명 정도가 지금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영민 석포재련소 대표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중대법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된 2번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중대법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 근데 97년부터 따져보면은 최근까지 석포재련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명이나 됩니다. 영풍 문제의 특징은 환경오염 문제와 산재 문제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네. 오염물질이 관리가 안 되니까 환경도 노동자도 지역 주민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4년부터 10년째 대책위를 만들어서 지금 영풍에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느끼는 위협은 노동자 관련 이슈도 있지만 2017년에는 물고기가 1만 마리가 폐사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여러 번 얘기하는 문제인데 경상남북도와 대구 부산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에요. 네. 낙동강의 수원이잖아요. 네. 심지어 요새는 그 관련된 불안이 더 가중이 됐어요. 네. 낙동강 농조 문제 심각하고 이건 한두의 일도 아니고 식수원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대구시가 그래서 지금 맑은물 하이웨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수원을 안동댐 인근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홍준표의 시그니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녹조 문제 때문에 안동댐 쪽으로 옮긴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이 석포가 안동 바로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네. 녹조보단 카드뮴이 낫다?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낙동강의 상류 수원에 해당하는 곳 근처에는 카드뮴이 있다고요. 영풍이 계속 여기서 재련을 하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구시 입장에서는 녹주냐 카드뮴이냐인데 네. 옛날에 그 밈이 있었잖아요.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를 다 먹어봐야 중국인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던 베이징의 어떤 시민.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주민 반발이 상당히 거세고요. 이거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눈치는 봅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데 힘을 실어줄지는 봐야겠지만요. 현재 경상북도와 환경부에서 재련소 이전을 논의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의 문제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가 다른 데 옮겨간다고 덜 위험할까? 님비 사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시설에 충분히 돈을 쓰고 네. 바닷가에 짓습니다.
네네네. 이게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여기는 여기 국회의원도 있고 여기 도지사도 있고 해서 막아줘요. 그거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이 논의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국내에서 캐서 나오는 채굴에서 나오는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속에 있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위험해지니까 강상류를 쓰면. 그래서 보통은 바닷가에 시설 잘 된 곳으로 간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죠? 광양이나 울산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풍그룹은 돈이 많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아질 거예요. 그건 조금 있다가 건조위원장이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왜냐하면 비철금속 재련이 너무 핫하니까 요즘은 배터리가 넘쳐나는데 그 돈 많은 기업이 왜 공장을 안 옮기냐. 대표가 계속 구속될 만큼 작업 환경도 안 좋은 데인 것 같은데 라는 것에 대한 기업의 답변은 잠시 후에 유출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자 의원은 아예 폐쇄를 생각해야 된다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냥 닫아버려. 네. 그죠. 이미자 의원은 영풍그룹으로부터 뭔가 받은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국감에 지금 영풍이 8년 개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노위원들이 아주 벼르고 벌렸어요. 아, 거의 이기흥 회장. 네, 거의 이기흥이에요. 올해 영풍의 실질적인 오너인 장형진 고민이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8년 만에. 그동안에 왜 개선이 안 됐나 원인 분석을 쫙 해봤는데 이미자 의원이 지적한 거는 환경부의 태도입니다. 영풍은 2022년에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라는 걸 받았어요. 네. 이 통합환경허가라는 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제도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생겼습니다.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원래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지자체랑 이제 돈 받아먹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봐주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환경부로 이걸 옮기자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환경부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고위 관료들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나도 우와. 하자. 그죠. 나도 하자. 아, 그 장면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쵸. 네. 그거와 같은 거죠. 쟤들이 했던 게 이제 우리한테 왔는데. 네. 그게 드디어 우리에게 비리 전염. 네. 환경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조업 정지 또는 폐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영풍은 그간 환노 위반 기업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환노위 기업. 그럼 어떻게 허가가 나왔을까? 환경부에서 조건을 걸어줬어요. 총 103건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뭐 엄격한가 본데요? 많이 시켰네요? 네. 근데 이건 103건이나 충족이 지금 안 되는데 허가를 줬다는 거죠. 아, 그죠. 제가 바보죠. 저는 큰 바보죠. 이게 또 세부적으로 따지면 20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통합하고 줄여졌는데 103건이야? 네. 그런 거예요. 뭐 전자발찌를 이제 빼주는 조건으로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마라고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로 또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당연하게도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환경법 위반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행하기로 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저 영상팀들이 왜 석포재련소 취재가는 걸 이젠 좋아하게 됐느냐고요. 관리를 하나도 안 하니 공장 밖으로 줄줄이 새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걸 똑같이 하고 있다. 네 글자로 안하무인. 안하무인. 이행하기로 했던 사안 중에 내년 12월까지 재련 잔재물을 다 처리하기로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까지 2022년부터니까 한 3년을 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처리 이행률이 23%예요. 반도 못했어요. 오염 토양 정화 이행률도 24%밖에 안 됐습니다. 바위를 들어보면 빨갛다니까요, 동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괴한데 뉴스식으로 표현하면 이 심각함을 표현해드릴 방법이 없는 게 공장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나쁜 작업 조건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위법률이 75%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건 마의 소굴이잖아요. 마개잖아요. 마개. 마개. 예. 근데 계속 이 세상에 살아가게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퇴마를 안 하는 거예요, 환경부가. 네. 이미자 의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예정 시기까지 완료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 그럼 내년에 허가를 못 받고 조업 정지가 돼야겠죠? 그런데 지난 사례를 보면은 이번에도 눈 감아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계속해서 때려가지고 국회의원들 성깔대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치죠. 문경상주입니다. 이미자 의원은. 네. 이 지역 구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소원 수리를 받고 지금 이걸 열심히 뛰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자 의원 뜻대로 혹은 민주당 뜻대로 이 사람들을 충분히 족쳤어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 처벌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수 언론이 사설을 내가면서 디펜스 쳐주겠죠. 이 중요한 시기에 비철금속 재련업에 철퇴를 가하는 게 맞냐. 그렇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믿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수 언론이 그 지령을 내리면 이미자 의원은 입 닫을 거려, 그 다음부터.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또 지배구조 얘기도 했어요. 지배구조?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조업정지 행정소송 상고를 포기할 생각이 없냐라고 물었어요. 제가 이 소송을 2건을 했다 했잖아요. 그냥 벌을 달게 받으라라는 말 한 거예요. 그중에 하나는 지금 상고를 진행 중이어가지고. 그러자 장영진 고문은 경영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영을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니. 네, 자기는 오너가 아니래요. 영풍 주식도 0.6%밖에 없대요. 그치만 국민들한테 사과는 했어요. 이미자 의원이 시켰거든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이미자 의원 무섭거든요. 그렇다면 어리버리한 사람이거나 사실은 오너인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알기도 오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어리버리한 오너입니다. 네. 장씨 가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풍 주식 비율이 52%입니다. 오너가 아니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환호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24% 정도가 돼요. 4분의 1을 움직일 수 있어요. 게다가 이건 최근에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네. 경영권 사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 오너가 아니라고 하면서 바지 사장을 계속 안 치고 책임은 떠넘기는 거죠. 그렇다고 시인한 거죠. 네. 그리고 실무는 전문 경영인이 하는 척하면서 실질적 오너의 입맛에 맞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감옥 가려고 사장에 채용된 자들이 있다. 감옥 대신 가려고. 그 조선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 있지 않았나요? 액바지 무녀요? 액바지 무녀인데 남자야? 그런 거죠. 알바? 남자고 액바지 사장. 액바지 사장. 바지 사장. 액바지 사장. 과로가 있었던 거예요. 트라우저 / 오너.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럼 이걸 대체 누가 해결을 하겠느냐. 당신이 실질적 오너가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액막이 무녀인데. 네. 어르고 달랬어요. 그리고 안호영 위원장도 확답을 받아내려고 계속 그 질의 끝마다 한 마디 더 붙이면서 추궁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장영진 고문은 본인이 개입을 하면은 전문 경영인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주식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뜻이 다르면 얘네가 다 독립한 성인인데 내가 어쩌겠냐 이런 식으로 뻔한 얘기들을 하면서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 마지막에는 이미자 의원이 다음번에는 그럼 아들 딸까지 다 부르겠다. 그렇습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끝이 났어요. 네, 정말 열심히 어르고 달렸습니다. 이게 저도 영풍 석보제련소 얘기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네. 제가 집중하면서 해서 공부했던 건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풍이라는 회사가 이 그룹이 장병희, 최기호 2명의 친구, 황해도 출신 기업가 2명 친구가 같이 만든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분리를 하면서 옛날 LG 그룹 같은 거죠. 네. 70년대. 두 집안. 장씨 가문은 영풍과 전자기어를 가져가고 그리고 뭐 도서도 그리고 고려 아연 중심의 비철 금속을 이제 최씨 가문이 가져갔는데 네. 최근에 이게 대박이 나서 이 공동 경영이 2대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3대 지금 우리 장씨 회장님 전쟁이 났죠. 장씨 고문님 네. 이때 와서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건 고려 아연 때문이죠. 고려 아연이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장씨 가문이 돈이 되는 고려 아연, 최씨 가문의 고려 아연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적대적 M&A를 걸고 있고. 그죠. 이게 이제 둘이 똑같이 50%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 비율이 서로 달랐고 그래서 질 것 같은 쪽에서 사모펀드를 끌어들이죠.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지금 야 샤일록한테 전화해봐. 양쪽에 여론전 축제다. 네. 노조 싸우고 온갖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풍 석포제련소까지 여기에 얽혀 들어가면서 고려아연과 석포제련소 문제가 환노위에서 얘기 나오고요. 보건복지위에서 얘기 나오고요. 산자위에서 얘기 나옵니다. 다 얘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대한 거는 이제 경제 채널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정치인 개개인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경북 경남의 국회의원들 거의 다 빨간색이죠. 이 사람들 다 거의 대부분이 영풍이 나오면 때려잡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자비롭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박형수입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 영영봉 울진입니다. 영양영덕 봉화 울진은 박형수 의원이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친박 강석호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경북 국회의원의 특징은 뭘 하는지 몰라서 누군지 모른다. 삼선을 했습니다. 강석호 의원 삼성하고 지금 박형수 의원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사람들 똑같은 일 합니다. 석포제련소를 폐쇄하면 봉화군이 망한다. 면민 절반이 직장을 잃어버린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석포제련소 가서 탁구 치고
수해 입으면 석포재련소에 쌀 받아와서 같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 영영봉 울진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한 사람만 디펜스 해줘도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정확한 그림은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의힘이 다 싫어해도 영영봉 울진 국회의원 한 사람 붙들고 있으면 석포재련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또 따져봐야겠죠.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수량 제한을 걸지 않고 배송비만 받고 판매 이벤트를 했다가 다급하게 그만을 외쳐버렸습니다. 감당이 되지 않아서요. 이게 요즘 치약의 트렌딩, 이게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뭔가 하다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 전에는 무료 나눔 이벤트를 했었죠.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모든 행사에 오신 모든 분한테 요즘 치약을 드렸고. 이게 약간 마약의 마케팅 같아요. 뭔 소리야. 일단 나눠주고 네? 봐, 이 제품 좋지. 쓸 수밖에 없겠지. 네. 하이젠버그 치약. 아니, 왜냐면 너무 솔직히 치약치고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엄이잖아요. 근데 치약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하는 그걸 깨야 돼요. 그러자면 마약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 직접 써봐. 근데 원래 그런 통 큰 체험을 제공하는 건 다 좋은 상품들이죠. 그래서 나도 광고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정말 너는 최악의 광고업자다.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프리미엄인지를 경험을 하면 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판매 금액의 10%를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도 한대요. 그러면 그 쓰는 입장에서는 제발 회사가 망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뭐 남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요즘 치약 사장님에게 응원을 보내는 김에 뭐 여기저기 퍼주는 건 제품에 자신감이 넘쳐서라니까. 자, 우리 한번 돈 주고도 써봅시다. 네. 한번 써본 사람은 계속 쓰고 싶게 만드는 저자극 치약.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 누구나 써도 부담 없는 천연 유래 치약입니다. 천연 유래 치약입니다. 액세스몰에 요즘 치약이 있습니다. 와. 광고 듣고 왔습니다. 시사 프로에서 혹은 뉴스에서 이슈 조금 다룰 때 간단하게 나왔고, 훨씬 더 제정신 박힌 언론사들은 아무래도 방시혁 미니진 전쟁의 일환으로서라도 소개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뭐 노동권의 문제로도 소개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덕질 간사. 네. 이슈 셋. 한입함의 파생기, 노동권 확대. 민주당 김주영, 박정, 안호영, 이용우. 진보당 정혜경. 선정하고 시작하자마자 후회한 이슈. 게다가 또 이게 그 미니진 씨라는 분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잠깐 자리하는 바람에 맞다이로 들어와. 시사가 얼마나 우스운 시장인지를 보여준 리트머스처럼도 저는 보였습니다. 미니진 씨의 1, 2차 공격 인터뷰 때. 시사라는 게 별게 없고 그냥 사람들이 떠드는 걸 떠드는 직업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워딩을 했는가. 예, 그게 맞긴 한데 그래도 분석할 때 충분히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오류를 많이 일으켰어요. 미디어의 평론가와 기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또 다른 의미로 리트머스 시험지로 썼는데요. 이번에 오피니언 리더 혹은 그 오피니언 리더 지망생들이 한이팜 씨의 출석을 두고 발화한 것을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피니언 리더 혹은 오피니언 리더 지망생이란 45을 넘겼으며 슬슬 흰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옷을 못 입고 다니는데 글은 자꾸 페이스북에 쓰고 30 넘어도 페이스북에 써요 요즘. 예, 라디오나 유튜브 패널로 가끔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AKA 평론가. 네. 보고 떠드는 사람이 있었고 안 보고 떠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충실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죠. 근데 보고 떠들어도 자기가 뭘 봤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걸을 사람을 좀 찾았어요. 네. 한마디로. 첫 주에 있었던 한이팜 씨의 참고인 출석은 단순히 몇십억 버는 유명인사가 자기 힘든 거 고자질하러 나온 정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국감의 자리를 왜 줍니까? 많은 연예 언론 혹은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50억 번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톱스타 연예인조차도 소속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걸 방지 혹은 처벌할 법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날 출석 당일만 그 컷 장면을 그러니까 한입함 당사자가 나왔을 때의 장면만 보셨다면 여기까지 모르실 수 있죠. 네, 이게 왜 문제냐면 자영업자의 영역에 있어서는 서로 뭐 경쟁을 하거나 아주 큰 이득을 가지고 싸우거나 할 때 그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서로에게 보여주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보통 그런 식이에요. 연예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특히나 아이돌은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인사를 안 받는다라는 건 아주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팬과 덕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한이 혹은 뉴진스 멤버들이 인사하고 다닐 때 임원들이 인사를 안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죠? 법적으로 보장을 받은 미니진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의 일부를 우리가 빼앗을 거야. 무시할 거야. 라는 메시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법이나 정치가 끼어들 만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인사 안 받는 게 뭐가 대수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을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르라는 얘기고요. 연예인의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죠. 그래서 노동자성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이 신고는 받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곤혹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예인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연예인이 정규직이면 아주 이상해요. 수익을 크게 내도 옵션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연예계가 이상하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정규직이 아니지만 비정규직도 아니에요. 아, 그게 포인트죠. 그죠. 노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이팜 씨의 출석은 그래서 이루어졌고요. 두 가지 파생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는 하이브가 저지른 불법 행위와 부도덕 행위이고요. 이건 이제 국감 초유의 사태인 하이브 수업 끝나고 남아로 이어졌어요. 네, 곧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불타고 있어요. 네. 영풍 오너도 이렇게까지 불성실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영풍이 불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파생은 지금 하려는 이야기, 노동자성 확대, 노동권 확대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 중 하나, 전국민 고용보험. 네. 이걸 왜 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보수는 이걸 왜 두려워하는가? 이런 그 대한민국의 척추화도 같은 이슈를 한이는 다루게 된 겁니다. 그 한 명이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짚었어야 돼요. 엄청나게 언론들은. 강력한 애드 그렇죠. 언론이죠. 네.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 이래. 그럼 연습생은 어떨까? 연습생을 넘어서 다른 프리랜서는 어떨까? 프리랜서를 넘어서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는 어떨까? 제가 첩주에 잠깐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죠. 그 민주당에 누가 얘기했더라? 저만큼 유명한 분이시니까 이렇게라도 되는 거지. 네.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노동권 확대 이슈는 임금체불, 중대재해와 더불어서 환노위의 3대 노동 이슈이기도 했고요. 자, 마지막 종합감사인 25일에 그 기조가 이어집니다. 이용우 의원은 명백하게 이 이슈의 연장선상에서 노동부에게 질의합니다. 노동약자보호지원법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됐냐? 자, 이 법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요. 반노조법입니다. 이른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조직 노동자, 즉 노조 밖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법으로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용우 의원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일본의 프리랜서 법까지 거론하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하기를 주문했는데요.
아예 질의 막판에는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네. 이용우 의원 왈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기준은 만들어진 지가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손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개정까지 연동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대로 적용 안 되는 거 이거 논의 다 충분히 됐다. 그렇습니다. 할 때 됐다. 즉 작심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갑질 119의 이용우 의원이잖아요. 이용우 의원은 이런 그 함정을 쳐놓고 정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노동약자 보호지원법에 대해서 아까 덕질 간사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만도 한 이슈인데 노조 바깥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조를 결성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교섭권은 있다라고 홍보하는 법입니다. 즉 노조를 안 만들도록 권장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어요. 노조나 직원협의체를 만들지 않는 대신에 돈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뭉치지 말라고 대가를 주는 법 같은 거예요. 윤석열 표의 이 개혁은. 그건 뭉치지 말라는 건 권력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용우 의원이 하는 대로 모든 일하는 자, 사실상 국민을 넘어선 모든 인간으로 이걸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이 스웨덴 노총처럼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보수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단일 노조로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그림을 제시했죠. 모두에게 천부 교섭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윤석열 표 노동은 대한민국을 좌파 천국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인데 앞에다가 마이너스 씌워가지고. 네. 그렇죠. 양쪽에 그러니까 실제로 양쪽이 가지고 있는 속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는 서로의 속내를 알 거예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다른 때와는 달리 기본권과 노동자성에 교묘히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걸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진보당 정의경 의원 21년부터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출산휴가 사용과 실업급여 신청이 바닥 수준으로 낮아요. 이걸 지적하면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입법 의도를 역설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정화인 작가, 이분은 이제 전국 여성노조에서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사무장을 하시는 분인데 한이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한이 씨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분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웹툰 작가의 노동 시간을 거론했습니다. 여기서 밈이 된 웹툰 작가 시간표가 인용이 됐는데요. 이 시간표는 여성신문의 매우 좋은 기사 식사, 잠 포기하기도 장시간 노동하는 여성 3인 시간표 들여다보니에 들어있는 사파였어요. 여성으로 한정지은 건 제목만이고 게임 산업 노동자, 웹툰 작가,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조명한 좋은 기사입니다. 네. 따라서 이 질의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 가이드라인을 주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자는 성공하고 싶어서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운동선수가 밤에까지 계속 연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웹툰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의 매니저들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연재할 때 작업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건 강요에 의한 추가 근무잖아요. 그럼요.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이 되기도 전에 해결하려면 법적인 노동자성의 권한 확보가 더 커지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쵸. 아주 지금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매년 나왔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질의를 봅시다.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를 또 언급합니다. 네. 2022년 기준으로 비임금 노동자는 847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우리 유보자관 같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13만 명,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830만 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머지 844에서 845만 명 정도의 99%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공적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논팽이는. 그냥 제가 덕질 간사를 부르는 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분류할 용어조차 진짜 없네요. 네. 그러면 보통은 기타 사업자라고도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용어가 있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는 그냥 노동자로 분류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게 정혜경 의원 같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통계에서 어쨌든 분류를 매겨서 통계를 냈을 거 아니에요? 이 기타 사업자들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작곡, 배우, 저술, 화가, 가수, 성악, 1인 미디어, 학원 강사, 꽃꽂이 교사,
보험 설계, 음료 배달, 바둑 기사 등등등등. 공통점이 있어요. 노동을 합니다. 네. 이건 결국 노동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네요. 네. 여기에서 기초적인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적어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저는 지금 굳이 나누자면 저술에 들어가겠지만은 이 중에서 학원 강사와 음료 배달은 제가 알바 해본 적이 있거든요. 20대 때. 음료 배달 알바도 똑같아요. 트럭을 가진 차주가 프리랜서 자격으로 회사와 계약해서 물건을 받아서 소매점으로 배달하는 겁니다.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점에 영업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고요. 제가 알바로 들어간 건 음료 회사잖아요. 근데 회사는 나를 어떤 차주에게 배정해주면서 업무 지시를 하죠. 네. 얼마 팔았어? 어제. 오늘 어디 갈 거야? 그는 차주고 개인 사업자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직원처럼 일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 차주가 초보인 저를 데려가는 걸 불만스러워하면서 좀 할 줄 아는 사람 좀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를 데려가야 했어요. 산재가 생기면 법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뭐죠?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실제로. 만약 제가 있었다면 다쳤다면 네가 책임져. 이게 고용 얼마 안 전에 했더라도. 그 대리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그 판례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은 차주가 다 뒤집었었거나 차주와 이제 회사가 유책을 나눠 가지는데 더 많이 차주에게 갔거나 뭐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근로계약을 할 때요.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4대 보험이니 퇴직금이니 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프리랜서에게 붙는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면 됩니다. 네. 당연히 고용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고요. 이를 지칭하는 가짜 3.3이라는 용어를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감 내내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인데 사업자로 위장되는 경우죠. 가짜 3.3. 아, 내 인생이요. 이런 케이스를 하나 더 예로 들면요. 7만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 콜센터 교육생입니다. 교육생인데 프리랜서 계약자로 취급이 된다. 그래요? 이런 편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바깥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근로기준법이 형해화, 즉 해체됩니다. 네, 김주영 의원 한노총 위원장이죠. 처벌이 네. 전 한노총 위원장이신 이 국회의원의 말로는 표현으로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조차 없어서 단속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연예 채널에 악플 다는 거가 아니면 견제책이 없다. 즉 견제책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이 가짜 3.3 이 개념에서 한의의 노동자성 이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번 국감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대표하는 847만 명의 노동자성도 대표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따 장면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보 같은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한입함 씨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누구요 장관 대신에 나온 김민석 차관은요. 누구요 장관 왜 안 나왔어? 아니 앉아 있으면 여당 의원들조차도 혹시 최근에 일본 국적 취직하신 거 아니야? 솔직히 안 나와도 된다고 봐요. 거기 앉아 있으면 여당 의원들 복장도 터져요. 100년 전에 얻었어야 할 때문에. 일본 국적을 얻었습니다. 출석 안 하고. 그래서 김민석 차관이 대신 나왔는데 제도보다 관행이 문제라는 말로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제도를 하라니까. 아니 제도가 관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벌 조항조차 없는 건 제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주영 의원은 못 도망가게 붙잡고 전담 근로감독관 도입 같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번 국회가 노동권 확대에 대해 진심인 것은 종합감사를 닫는 안호영 위원장의 마지막 질의 혹은 발언에서 또 드러났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을 역설했고요. 이미 실질적으로 인정한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가 민주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피부에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막 경영 파트에서 분석을 해본 건 아니지만 아무튼 노동자성이 늘고 노동자의 법적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는 왠지 산재로 인한 돈도 더 많이 낼 것 같고 급여도 조금 더 예전보다 올려줘야 될 것 같고 기업은 다 망해라는 그냥 계산 안 된 본능적 공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거의 다 비슷하게 큰 기업들은 그들의 정서에 민주당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 거예요. 왜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고 싶어요. 동네에서 학교에서 사람을 지나가다가 보고 뭐 이상한 문제로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커피를 쏟았어. 네. 인상 싸가지 없게 뒷담 까다 걸렸어. 그러면 인간은 그런 걸 가지고 투명하게 나는 네가 이런 걸 가지고 뒷담을 까서 못마땅해. 나는 네가 방구를 못 참는 게 너무 싫어.
라고 앞에다 투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조용히 피하거나. 네. 대신에 나중에 다른 문제로 갚아줍니다. 정립을 해두고. 이번에 우리 총무가 돈을 좀 이상하게 쓰는 것 같아. 사실 알고 보면 그는 돈을 똑바로 쓰고 있었다면 뒤를 캐봐야죠. 그땐 어땠죠? 내 남친과 친하게 지냈어요. 인간은 그런 식이잖아요. 그걸 이번에 방시혁이 아주 잘 보여줬었죠. 예. 현대의 보수 언론은 왜 586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이고 부패의 온상이라고 말할까? 실제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저 기득권이 기업에 큰 손해를 미치는 정책을 입안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어찌 보면 정치의 제일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게. 그런데 안호영 위원장은 이 질의 발언을 고용노동부에 한 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했습니다. 중노위에다가? 그러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반가워하면서 플랫폼 프리랜서 문제가 지금도 어느 정도 업무법인이 들어와 있다라고 답변하고요. 네. 현재 노동위원회법을 개정 추진 중이니 도와달라는 말을 하네요. 어서 옵시오. 아이고 V0가 이 사실을 알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보호지원법 지정은 그냥 슬쩍 얘기만 하고요. 근데 확실한 움직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감 맹탕 어쩌고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저희 언급도 많이 했고. 근데 이 정도의 질의는 진짜 사회 합의 집안을 바꾸는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아니 한의파항이 나왔는데 네. 다른 환노위의 중요한 이슈들 고려아연 뭐 이런 얘기 다 쑥 들어갔다 하는데 안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건 예, 연결되어 있지 않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건 당신들이 얘기하지 않아서지. 그죠. 한희 씨 사인 받으러 기자들이 쑥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자들 계속 축치고 있고 엉덩이에 쥐 나거든요. 누가 그 관점을 잡아준 걸까? 네, 저희들은 이거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짧거든요. 국회가 떠들었던 거에 비해. 지금 다 못했어요. 네. 환노위에서만 얘기가 나온 거 했잖아요. 하이브 얘기 다 못한 건 광고를 듣고 와서 장면으로 다시 추리겠습니다. 와. XSFM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았어. 이제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탁 떠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를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던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딱 생각이 들어요. 보육원에서 살았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자립준비 청년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18 어른의 당당하고 건강한 자립을 고민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장면 하나. 하이브 vs 국회. 하이브 이야기. 네. 사실 제가 법사위랑 감사원 신랑이 얘기하면서 현피였다 얘기를 했는데 이쪽이 진정한 현피에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국회랑 싸웠다. 네. 24일 문체위에서 하이브 최고 운영 책임자인 김태호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네. 김태호 대표라고 하죠.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민영배 의원이 공개한 하이브의 업계 동향 리뷰 자료였어요. 이게 크게 났죠. 네. 모니터링을 빙자해서 여러 아티스트들을 인신공격에 가깝게 품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냥 흔한 덕후 댓글 같다라고 하면은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사실 덕후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긴 해요. 펜코와 네. 덕후 사이를 오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펜코러는 덕후처럼 댓글을 쓸 수 없고요. 덕후 하시는 분들도 펜코처럼 댓글 쓰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어딘가에 합의점이 있다는 걸 맨날 눈팅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딱 거기에 걸려있는 것들만 참 신기하게 골라와가지고 이걸 모니터링 자료로 쓴 거예요. 아니 비주얼과 아우라는 상품, 차갑게 말하면 상품의 일환이고 회사가 잘 고르고
잘 다듬고 해야 하는 영역도 맞아요. 주된 전략 전술이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어휘로 분석하느냐는 그 업계 전체의 제품 퀄리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저는 산업을 위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이따위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찾아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보도가 많이 되긴 했는데 K-팝의 추악한 면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민영배 의원실 얘기로는 너무 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어떤 보좌관은 잠깐 멘탈 붕괴가 왔다. 이미 멘탈에 상처를 입었다. 네, 일부 공개된 것도 이런 좀인데 그죠. 그거보다 더 심하다면은 이제 펜코에서 더 심연으로 가는 거죠. 국감장에서 그 김태호 증인이 뭐라 하니까 그럼 이거 다 읽어드려? 맞아요. 하자 조용해졌어요. 네. 김태호 대표는 이걸 온라인에 있던 글을 종합했을 뿐이지 하이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저도 뭐 알겠어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확인은 안 됐지만. 근데 내용을 보면 아실 거예요. 대체 이런 덕후와 펜코 사이도 아니에요. 그 더한 게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음지 커뮤 악플이 무슨 업계 동향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리고 업계 동향이라고 하기에는 수집한 댓글, 수집한 반응도 있지만 내부 인원이 쓴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한이가 어떤 점에서 한이 씨가 이번 국감의 주인공으로서 모자람이 없었냐면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이돌을 혹은 어떤 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업계가 이거보다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저도 어릴 때 기획사 관련자들에게 이런 얘기 숱하게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쁘지 않다 뭐 이런 거요? 사실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교양 있는 어휘고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럼요. 훨씬 못됐잖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펜코 애들이 그런 글을 쓴다. 그러면 아는 형이라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야, 네 친구나 네 여친이나 네 가족한테도 이렇게 말할 거냐라고.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업계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가. 그건 석포 재련소의 노동자에 대해서나 한의에 대해서나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전 국민에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네, 단순히 연예인 악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의견을 청취해서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참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이브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품위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까 하셨던 의문을 저도 똑같이 갖고 있고요. 그치만 하이브는 매를 벌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감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이브가 이런 입장을 냈어요.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저희가 국감 현장에 출석해 있는 동안 회사와 소통하지 않아서 잘... 이건 모르셔요? 마치 하이브가 아티스트를 비판한 자료를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까, 오늘? 하이브가 비판한 자료라고 그랬어요. 하이브의 내부 문건에 이 아티스트들에 대한 표현이 매우 부적절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민영배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이거 너네가 얘기 안 했다고 문제 되는 게 아니다. 문제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봤다는 거, 그걸 내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돌려봤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바깥에 내놓은 사람은 분명히 내부인일 거야. 내부 고발자 찾아내겠어. 라는 협박을 대표가 국감장에 와 있는데 저 뒤쪽에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정확히 뭐냐면 학교 폭력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범죄자를 그러니까 해당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불러와가지고 그러면 쓰냐라고 말했어요. 네. 그 말을 듣자마자 학생들이 다 있는데 그 학생이 돌아서서 꼰지른 놈 나와라고 한 거예요. 인스타 스토리에. 예. 이게 하이브 경영진들의 정서라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빌리프랩 사장이잖아요. 대표잖아요. 네. 민영배 의원실이 이걸 민첩하게 전달해가지고 이런 장면이 만들어졌죠, 지금. 그런 애를 다시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들으셨어요? 그런 말이잖아요. 섬뜩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재수 없는 예비 깡패의 행동이 물론 이 사람은 예비 깡패라기엔 너무 늙었고 놀랄 만큼 못생겼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국감에 나올 생각을 해요? 네, 그 뒤에 상황을 볼게요.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국정감사위원이 대표 정인께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하이브가 대한민국의 K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대표 기업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국회가 그렇게 만만해요? 네, 지금 들으신 건 문체위의 전재수 위원장입니다. 네. 만만하냐? 하이브 끝나고 남아. 네, 전재수 위원장 나름 온화한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끝나고 남아 이 새끼들아를. 네, 그건 뒤에 나와요. 네. 질문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아까 김태호 대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확인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몰랐을까? 는 게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계속 그럼요.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정도의 입장문이 대표를 패싱하고 올라갈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네. 패싱하고 올라갔다면 그거는 진짜 이 회사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지금. 네. 두 번째, 이재용보다 방시혁은 권력이 더 많나? 그렇죠. 이재용도 일단 이런 상황이면 일단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방시혁, 김태호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번 국감이 킹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씨가 장관이냐고. 네, 진짜 신입이 패기인가 싶어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보다도 전재수 위원장이 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의 레전드를 갱신을 해요. 그 위원장이 여야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일단 하이브는 정인으로서 계속해서 이 국정감사장에 남아주시고요.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한 시간에 이 일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을 해서 국정감사가 속개가 되면 그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학폭위가 된 거예요, 문체위가. 그러니까 하이브 수업 끝나고 남아. 남아서 반성문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쓰고 갔어요. 그래서 하이브 파묘라고 하죠, 보통. 네. 아일릿을 만들 때 뉴진스 기획서 쓴 거 발각됐고, 내부 직원의 과로사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보였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얘기했었죠. 음반 밀어내기 얘기 나왔고요. 네. 그리고 연매출을 축소해가지고 그 음반 그 폐기한 거, 그러면 그건 플라스틱 폐기잖아요. 네. 환경 문제죠. 그래서 탄소 배출 분담금을 절반만 낸 것도 들켰고요. 그 음반 밀어내기에 대한 답변이 짧게 줄이면 그런 식이던데요. 그 밀어내서 얼마 벌지도 못했다 같은. 전체적으로 누가 나왔어도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되게 우습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뭐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를 말하기 이전에 뉴진스를 버리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서 이게 그러면 이게 대주주 그 의무 위반이거든요. 사기업이 국감에 불려 나오는 걸 우습게 아는 아마추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압박해서 자기들한테 어떤 규정을 적용하게 해서 심하게는 오너가 감옥까지 가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하이브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철없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학폭의 가해자들은 어떻게 한다? 대관 업무 영입해야지. 영원히 철이 없다. 뭔 꼴이야. 영원히 철이 없습니다. 영원히 철이 없을 거예요. 정말이지 제가 김태호 대표를 그래서 빛을 분석이. 예, 김태호 대표를 보고 느낀 건 사장님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사장을 하셔가지고 네. 예, 사장님의 이목구비가 아니에요. 안타깝다. 예, 성형을 안 한 것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장면 보시죠. 저는 펜코그를 긁어온 겁니다. 하이브 반박문 내려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안 내려갔어요. 링크만 삭제된 거고요. 내부에서는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에서는요. 근데 이제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직위 해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걸 방시혁 의장이 문건 공유를 하는데 직접 관여한 정황이 또 제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고 그냥 문건 작성자를 직위 해제하는 걸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네. 그 진짜 씁쓸하죠. 뭐 저 앰플리파이드에서도 뭔가 지금 K-팝의 위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산업의 생산자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노동자들, 아티스트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걸 진짜 정확히 보여준 그런 씁쓸한 해프닝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LA에서 길에서 촬영된 방시혁 의장이 고초를 겪은 일에 대해서만큼 방시혁 의장 편입니다. 배댓은 그거였습니다. 누가 보면 방시혁이 유부남인 줄? 아니거든요. 뭐라고 살아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만 그 BJ 옆에 있을 때는 있는 사진은 정말 놀랄 만큼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을걸요? 너무 놀랬죠. 방시혁 의장 못생겨서. 놀랄 만큼. 어머! 대박! 못생김!
이 못생김의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네. 걱정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의 반응은 바로 다음 장면의 제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장면 둘. 몰라요. 이재명 의원의 국정감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시작부터 당대표급인 인물이라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엔 외통입니다. 당대표라서 그쪽 일도 많고 재판도 엄청 걸려있고 해갖고 지난 회기부터도 뭐 국감의 힘을 잘 못 쏟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거의 지금 직업이 재판이에요. 일주일에 3일? 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이건 있어요. 솔까말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었어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죠. 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때도 의정 성적 평가는 바닥인데 어차피 박근혜 문재인 같은 사람들과 묶어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당대표 익셉션. 네. 그래서인지 손쉽게 외교부를 질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슈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24일 외통위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의원의 질의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0월 초에 서울에서 열린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 여기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 시마섬이라고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배포한 거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걸 몰라요? 네. 이건 뉴스 나서 온 국민들이 지금 난리인데 외교부가 이거 파악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놀랍게도 몰랐답니다. 여기서 질의가 약간 어그러집니다. 네, 옵션을 좀 잘못 썼네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조태열 장관, 조태열 장관은 담당 국장은 알았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 국장한테 떠넘겨갖고 갑자기 이재명 의원은 국정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외교부 몇 번 때리고 넘어가려 했던 최초 의도가 읽히는데 왜냐하면 성질 긁었잖아요 지금. 그 의도와 달리 전개가 잘못 튑니다. 아예 모르고 있는 이 태도가 이번 정부의 태도를 상대적으로 요약한다는 질의로 변해버렸어요. 조태열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했는데요. 바로 이어진 다음 주제를 또 들어봅시다.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이라고 표시한 건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뜻인데 외교부가 직접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다 생각 안 했습니까? 독도가 제외 공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몰라요. 독도가 제외 공간. 독도의 제외 공간을 쭉 표시했는데 독도에도 제외 공간이 있다고 표시해 놓은 문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외교부 문서에. 누가가 뭐 실수를 잘못했겠죠. 그런 실수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갑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영토가 아니라고 공고가 되었다는데 정부 그게 데이터예요. 뭐가 중요하냐고 장관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질의에서 두 개의 독도 이슈를 가져왔는데 그걸 둘 다 장관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일본 외교부 장관이 그러면 가능하죠. 보고를 받을 일이 없죠. 네. 네. 아니요. 일본 외교부 장관 외무부 장관이어도 외무대신이어도 이건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최근에 땅이 늘어난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일본에. 가능하려면 뭐 중국 외무성이어야 되는? 아니 외교장관이 제외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 못할 리는 없잖아요. 제외는 영토 바뀌잖아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일본이 한국 내 행사에서 독도 포함 지도 나눠준 거 몰랐고요. 외교부 데이터에서 독도의 제외 공간이 찍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부도가 됐는데 그리고 대수롭지 않아 합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는 국감방송 하는 내내 처음 봤습니다. 피감자가 이슈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당황하고 사과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렇죠. 연기로라도. 유인촌 장관이 그런 연기 참 잘해요. 근데 이번 정부의 장관들은 좀 신기해요. 어떤 장관은 비웃는 눈빛과 표정으로 의원들을 대하고요. 어떤 장관은 그냥 대놓고 틱틱거리고요. 중요합니까? 어떤 장관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금년 외통위의 성적이 좀 별로였던 것은 피감자들의 태도도 한몫을 했습니다. 유난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소도 웃음이라고 무적핑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 실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장면을 골라왔습니다. 네. 원래 싸울 때 제일 힘 빠지는 사람이 뭐 해도 아닌데?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너 말 왜 그렇게 했어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라고 잡아대는 사람. 그 하이브였잖아요. 네. 네. 거의 이제 장관급들도 내려놨다는 느낌이 좀 드는 국감이긴 합니다. 네. 예. 임기는 절반인데.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엘리트 플레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진선미. 피감자가 제 발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지리를 설계하는 타입입니다. You just activate my trap card. 고급 스킬이죠. 사학 이슈를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어젠다 키퍼의 면모가 돋보였고요. 교육위는 상대적으로 좀 이슈 범위가 좁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사이의 주제 분담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물론 뭐 다선의원의 전임 장관 힘 세지만 그래도 이번 국감을 보면서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진선미 의원의 지역구는 대한민국에서 특정교회의 힘이 가장 센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 국회의원이 싹 못 건드려요. 네. 여튼 그런 아이콘이 되었어요. 올해부터. 조국혁신당 비례 이혜민 의원입니다. 김영숙 교수를 1.4 한 것은 진짜 국방위까지도 영향을 미친 훌륭한 포커싱이었습니다. 참 이 사람 그 직장에 있을 때도 회의 주제 잘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가진 정보를 하나하나 까면서 피감자를 포위해 나가는 전술을 고사했고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더 많은 정보와 위증 정황을 실토하게 만드는 전략도 훌륭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국민의힘 경북 상주 문경 임이자. 헌노위에서 영풍 장영진 고문을 진정으로 쫄게 만든 유일한 의원이었습니다. 화 잘 내요 또. 네. 이 양반. 굉장히 눈구렁이 같이 다 잘 빠져나갔는데 오직 이미자 의원 앞에서만 반성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더 딴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출석도 이미자 의원이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고령의 피감자에게 특화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약간 반존대 섞어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잘 다루는 사람들. 센 아줌마 캐릭터가 가지는 그 묘한 매력과 강력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잘 써요. 왜 안 드셔 드시라니까 막 이런 느낌. 김경호 의원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죠. 한참 싸우고 마지막에 말 마무리를 알았다니까. 맞아요. 이러고 하는. 네. 비슷했습니다. 지리 스킬과 완성도를 모두 잡으면서 환노의 붙박이의 구력을 보여줬습니다. 안호영 위원장이 되게 온화한 캐릭터인데 케미가 좋더라고요. 가끔 명백하게 저건 두 사람이 짰다라는 맞아요. 플레이가 보여요. 저거 굿캅 배드캅 전략이다. 그 영상 틀 때가 진짜 제일 대박이었어요. 그 계속 장영진 고문 때문에 화를 막 이미자 의원이 내다가 갑자기 안호영 의원이 저 이미자 의원님 화도 많이 나셨으니까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라면서 자기 홍보 영상 하나 틀거든요. 근데 엄청 귀여운 홍보 영상이었어요. 센스가 있습니다. 네, 영품과 친하지 않은 이미자 의원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의 김주영 의원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아저씨예요. 근데 다루는 내용은 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환노위에서 세 가지 줄기 중에서 임금체불 이슈를 주로 선도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김주영 의원은 노동권과 산업재해 이슈 두 줄기를 끌고 가는 쪽이었습니다. 두 개나. 빡센 것 두 개를. 근데 잘 드러나지 않았다면 차분한 성정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잘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의외의 성공작이라고 김주영 의원을 얘기하냐면 저는 한국노총 위원장한테 아무 기대도 없기 때문에 나쁜 사람! 한국노총 출신들에게 이미자 의원도 그랬죠? 예, 저한테는 진짜 저 김성태, 이미자 이런 사람들로만 기억에 남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잘합니다. 근데 이미자 의원과 김성태 의원을 같이 묶으면 그건 좀 조금 실례예요. 이미자 의원의 성과가 좀 더 높아요. 자, 여기까지. 이번 주에 국정감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종감이 끝나는데 그럼 다음 주는 뭘 하나요? 내일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고. 네. 다음 주에는 그 사람들이 국감이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운영위가 제일 핫합니다. 운영위? 다음 주에 운영위, 여가위 기대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정보위도 시도를 해볼게요. 정보위는 다룰 게 거의 저희가 지금 공개받을 자료가 없어서. 네, 저희가 다룬다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운영위 시간 특히 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빡세서 하루만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다른 방송 들으시고 요파시 복습하시고 네, 하루 쉬고 다음 주에는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정보위를 하겠지만 못할 가능성이 크고 대신에 아주 핫한 운영위. 사실 언제나 즐거운 여가위. 건조 위원장은 알 텐데 네. 우리 회사가 요즘 하루 정도 휴식한다고 될 만큼 간단한 업무만 소화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모험과 예, 많은 경무의 경랑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휴식은 저한테는 휴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운영이랑 정보위 하는 거는 초창기 국감방송 처음 1년 빼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맞다. 나도 휴식이 아니지. 다른 업무를 위한 도움닫기인 거죠. 해야지.
하루 갖고 모자라네. 바쁘십니다. 저 그거 한 3박 4일 비워가지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구나. 딴 일을 조금만 보고 오겠습니다. 토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에 그대로 여가위 정보위 운영위 국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보위 얘기 좀 나오는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오면 재밌거든요. 바보 같은 미국 사람 청취자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